신용정보부에서 신용정보를 고객으로부터, 즉 고객이 이제 신용정보 주체예요. 이때부터 주체로부터 신용정보를 받을 때는 미리 그것도 개별적으로 받을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동의사항은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필수 동의사항. 그리고 선택적으로 동의를 받는 거, 선택 동의사항. 구별해서 각각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필수 동의사항, 이거는 선택 동의사항. 구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선택적 동의사항은 말 그대로 선택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택적 동의사항에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필수는 만약에 고객이 정보 제공 안 하면 서비스 제공 거부될 수 있지만 선택적 동의사항은 반드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질서 문란행위자의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동의 안 하더라도 신용정보 제공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용정보의 주체는 신용정보 회사에게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나한테 통지해줘라. 내 신용정보를 누가 조회한다. 그럼 나한테 통지해줘라. 이렇게 신용정보 회사한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용평점하고 신용등급 이런 거 아마 많이 관심이 있을 거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신용평점은 말 그대로 신용도를 점수화로 시켜놓고 그거에 따라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용평점은 최저 1점에서 최대 1000점까지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평점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1년 내에 90일 이상 장기 연체 같은 신용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점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1000점까지인데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도가 높은 거예요. 즉 신용 위험 발생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네, 그래서 이런 점수와 매기는 이런 시스템을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CSS라고 합니다. CSS는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 즉 신용도를 점수로 만든 체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CSS 이거 많이 그냥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신용평가 시스템이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CB사 즉 신용정보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회사별로 신용평점 똑같다? 아닙니다. 각각의 분석하는 툴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A라는 신용 CB사 즉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점수가 900점인데 B라는 신용정보회사는 800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평점은 10개 구간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나눠집니다. 그럼 여러분 1등급이 신용도가 좋은 거예요? 10등급이 좋은 거예요? 1등급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이 신용도가 가장 높은 등급이고 가장 떨어지는 등급이 10등급입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즉 1등급으로 갈수록 신용임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여러분들이 뭐가 좋은 거예요? 결국 대출 받을 때 이자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신용등급이 낮으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신용도가 높으면 즉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하고 저 10등급에 있는 사람은 대출금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등급으로 갈수록 대출이자는 낮고 10등급으로 갈수록 대출이자는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대출이자는 높아지고 최우량 등급과 위험 등급 대출금리 차이가 일반적으로 3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눠요. 1등급에서 2등급을 최우량 등급 두 개씩 그 다음에 3, 4등급은 우량 등급 5, 6등급은 일반 등급 중간 정도죠. 7, 8등급은 주의 등급 9, 10등급은 위험 등급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을 어떻게 활용하냐? 금융회사는 내부 개인 신용평가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갖고 있는 정보가 있겠죠? 금융기관은. 그래서 각종 거래 정보를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CSS, 즉 개인의 신용평점 시스템을 둘로 나눠요. 신청평점 시스템, 그래서 A가 즉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신청할 때. 그 다음에 행동평점 시스템, BSS, 즉 Behavior 그런 뜻이죠.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 ASS, 즉 신청평점 시스템은 뭐냐면 처음 신용거래 신청한 고객의 신용평가를 할 때 쓰는 게 바로 신청평점 시스템이고 행동평점 시스템, 즉 BSS는 기존의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마다 부실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관리입니다. 신용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의 신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언제 대출을 받고 돈이 필요할지 몰라요. 쓰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도를 계속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용도를 관리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필요할 때 신용을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신용관리가 제대로 엉망일 때는 정말 필요할 때 못 쓴다는 거죠. 그럼 신용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신용사용 필요성 및 상환계획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신용 사용하는 목적, 사용 금액, 기간 검토하고 상환 능력, 상환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상환 능력이 있는지. 능력 범위 내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신용 한도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용 한도를 설정할 때 뭘 이용하냐면 요 신용평점 시스템을 이용해요. CSS를 활용하기 때문에 재무설계에서는 요 CSS의 평가 요소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평가 요소는 뭐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직장이 있는지,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뭐 연봉은 얼만큼 되는지,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 각종 평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용 이용하는 비용, 상환 조건을 점검해야죠. 그래서 비용은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 대출 받으면 얼마 정도의 이자가 나갈 건지, 얼마 정도의 수수료가 나갈 건지, 그 다음에 신용관리 방법을 재무설계사들은 요 고객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 스스로도 계속 자신의 신용도를 점검하고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보시면 정기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해서 신용기록을 관리하도록 한다. 자, 요거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가 지금 신용도가, 신용정보, 신용이 몇 등급이 되는지, 나의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신용정보를 계속 조회하면, 조회가 많이 늘어나면 신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이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은 개인 신용정보는 아무리 조회하더라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평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바로 연체입니다. 연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러면 더할 나위 없겠죠. 자기가 가진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라. 그리고 주소지 관리가 되지 않아 신용과 관련된 중요한 통지를 못 받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사할 때는 주소지 변경을 바로바로 해라.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할까요? 뽀개버려라. 즉 계약을 해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연체 관리에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나중에 뒤에서 배울 채무자 구제제도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해가지고 연체 관리에 신경을 쓰라. 그럼 채무자 구제제도라는 게 뭡니까?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 물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떻게 열심히 살라다 보니까 어려운 생활에서 뭐 신용카드로 빚을 졌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려야 되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그 사람들 열심히 살라다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채무자 구제 제도라는 겁니다. 자, 채무자 구제 제도는 일반적으로 요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 구제 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이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YTN 있는데 남대문 근처에 있죠? 거기 보시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행하는 게 프리 워크아웃 제도와 개인 워크아웃 제도 이 두 가지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채무자 구제 제도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어디서 시행해요? 신용회복위원회. 어떤 제도? 프리 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은 이걸 워크아웃이라고 그래요. 이 원래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운동해서 몸에 있는 땀을 흘려서 몸에 있는 찌꺼기, 뭐 지방질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슬림화, 즉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체질 개선,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건데 기업에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제 개인들입니다. 개인들. 근데 워크아웃인데 그 중에 그냥 개인 워크아웃 제도도 있지만 여기서 프리는
자유로운 풀이가 아니고 이 풀입니다. 워크아웃으로 가기 전에, 개인 워크아웃 가기 전에 미리 하는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이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쓰는 채무자 구제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기는 개인 회생제도와 개인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파산. 이거는 법원에서 쓰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빚을 여러 군데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로는 각종 금융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액 금융사업도 하고, 청년 대학생 햇살로 신용보증지원사업, 미소금융중앙재다 이런 데서 각종 이런 금융의 소외계층들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건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시험에서도 이 두 가지 잘 기억해주고요. 자, 프리워크아웃은 미리란 뜻이죠. 그래서 사전 채무조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채무를 조정하는 거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장기화되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프리워크아웃입니다. 그래서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확정된 채무다. 그러면 주 채무자는 물론 보증인한테도 똑같이 면제가, 즉 워크아웃 지원이 확정됐다. 그러면 보증인한테도 똑같은, 주 채무자도 똑같은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쓰는 프리워크아웃은 사전 예방조치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럼 여기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라고 하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연체정보 등록 사유가 발생돼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전국금융연합회 연체정보로 등록되는 사유, 앞에를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은 누구한테 지원해 주냐? 다음 요건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자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15억 원, 무담보 채무인 경우는 5억, 담보가 있으면 10억까지. 여기 담보라는 건 채무 빚을 졌는데 담보가 있는 빚입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빚진 거예요. 여기는 10억까지. 그래서 2개 금융회사에 1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입니다. 15억 기억하셔야 되겠죠? 1개 이상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 불이행 기간이 30일을 초과했는데 90일이 미만인 경우, 우리가 90일이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연체정보로 등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채무를 보유한 자입니다.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채무입니다. 내가 지금 신청하는데 그 6개월, 요 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빚의 30%가 넘어가면 안 돼요. 정상적인 소득활동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연간 총 소득액 대비 30% 이상인 채무자에 해당되고요. 보유 자산 가격이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자기가 보유한 자산이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 감소 등으로 사전 채무 조정 지원 없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채무자가 바로 프리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채무 조정을 할 때 프리워크아웃의 채무 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어요. 어떤 채무냐? 개별 채권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프리워크아웃 제도에 의한 조정과 유사한 조건으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진 채무입니다. 그냥 개별 채권기관에서 거의 프리워크아웃 비스듬하게 조정이 됐다. 그럼 굳이 여기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에 의한 채무 조정이 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제외됩니다. 정책자금도로서 법규 등에 의해 채권기관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채무, 이건 제외됩니다. 사전 채무조정 없이도 원래 채무상환 조건대로 채무상환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무. 신청을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채무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당해 채권기관이 사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을 하다. 기타 사전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함으로써, 여기 사전 채무가 뭡니까? 조정이 뭡니까? 이게 프리워크아웃이에요. 대상에서 제함으로써 채무자의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채무. 사업자금 용도로 차입한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거 사전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다. 자, 그럼 프리워크아웃의 지원 대상이 되면 어떤 걸 지원합니까? 내용 알아두셔야 돼요. 상환기간도 연장해주고요. 이자율도 조정해주고, 채무도 감면해주고, 변제기도 유예시켜주고, 연체정보 등록도 유보해줍니다. 각종 지원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상환기간 연장. 무담보 채무는 10년까지, 담보 채무는 3년 이내 거치기간 거친 다음에 20년 이내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상환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 상환기간까지도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상환기간 연장 혜택이 있고,
이자율도 조정이 됩니다. 신청 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가능하다. 즉 이자율이 만약에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10%다. 그럼 이거의 50%니까 5%가 되겠죠. 만약에 20%다. 그러면 10%까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프리워크아웃은 이자율은 5%보다는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채무 감면도 해줍니다. 연체 이자에 한정해서 채무 감면을 해줘요. 연체 이자. 그런데 원금이나 이자는 감면해주진 않습니다. 요게 나머지랑 좀 다른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프리워크아웃 하는 겁니다. 프리워크아웃에서는 원금 이자는 감면하지 않습니다.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연체 이자만 가능합니다. 감면이. 변제기 유예해줍니다. 실업, 위협 등 재난 등의 경우 최장 1년에서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며 이 기간 중에 이자율은 또 3%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변제기 1년간 최장 유예해준다. 연체 정보 등록 유보된다. 사전 채무조정 신청 후 지원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로 연체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유보하게 된다. 근데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각 또는 반송된 경우는 당연히 연체 정보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개인 워크아웃입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이번에 이제 90일 이상 연체가 됐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개인 워크아웃을 시행하면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변제 기회 등의 지원으로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 해제 그리고 안정적 채무 상환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 지원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에도 주 채무자는 물론 보증인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프리워크아웃이든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 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채무자 구제 제도는요, 보증인까지 다 똑같이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즉 여기서 감면됐다, 똑같이 감면되는 거야. 그래서 보증인한테 다 좋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가는 건 아닙니다. 자, 먼저 개인 워크아웃 지원 대상.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앞에 프리워크가 좀 비교를 해보셔야 돼, 자꾸. 개인 워크아웃 제도 신청이 가능한 채무자는 다음과 같다.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개인 워크아웃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에 똑같죠? 프리워크아웃과 15억 원, 담보 채무는 10억, 무담보는 5억입니다. 이 이하인 채무자. 한 개 채권 기간에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그래서 이 개인 워크아웃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수입이 있는 채무자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없더라도 채무 상환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는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개인 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의한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여 최근 1년 내 기각된 자. 적어도 1년은 지나가야 돼요. 한번 기각이 되면 1년은 지나가야 됩니다. 이미 신용회복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채무조정 내용에 따른 채무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빚을 못 갚고 있어요. 그래서 효력이 상실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효력 상실 이렇게 되면 6개월 지나야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신용회복 지원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좀 괘씸하다 이거죠. 제도를 좀 악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 지원 대상에 제외. 개별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은 자로 심의위원회가 부적격하다. 그러면 당연히 제외되겠죠. 자금의 사용이 도박이라든지 투기 같은 요 사행성, 즉 나쁜 짓 하느라고 빚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그리고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 불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거 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개인 워크아웃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워크아웃의 채무 조정에서 제외되는 채무다. 이런 채무는 개인 워크아웃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정 대상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개별 채권 기관이 자체적으로 신용 회복을 지원한 채무, 정책자금 등으로서 법규 등에 의해 채권 기관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채무, 사전 채무 조정 없이도 원래 채무 상환 조건대로 채무 상환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무. 여기에 뭐 또 한두 가지 있죠. 자, 그럼 개인 워크아웃 지원 대상이 되면 어떤 것들을 지원했느냐 알아두셔야 되겠죠?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이건 프리워크와 똑같아요.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 채무는 최장 3년 내에 거치 후 20년 이내 분할 상환하고 잔존 상환기간이 만약에 20년을 넘어간다. 그럼 그때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 이자와 원금의 채무 감면이 있다. 자, 요게 대표적으로 저기 프리워크아웃과 다른 거예요. 무담보 채권의 이자는
전액 감면해 줍니다. 무담보채권이자. 담보채권의 이자는 연체 이자에 한해서만 전부 감면을 해줘요. 원금 채권은 상각 채권의 하나에 최대 70%까지 감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워크아웃 지원을 확정됐다. 그럼 원금도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상각 채권이 뭐냐면요. 요거 여기 나와 있죠. 상각 채권. 그래서 채권 금융회사에서 상환받을 수 없다고 판단.